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오늘은 전산 세무이급 107회차 이론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요. 시점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취득일이 있죠.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다 라고 하면은 자산의 원가에다가 더해 주셔야 되고요. 취득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다.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1번부터 볼게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취득세. 취득할 때 발생한 비용이죠. 그러면 자산으로 더해 주셔야 되고요. 2번, 판매하는 소매업자가 컴퓨터를 수입하기 위해 지출한 하역료, 가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이죠. 자산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고 3번, 가전제품 판매업자가 가전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광고비. 우리 광고비는요, 광고 선전비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가전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거겠죠. 취득 이후의 비용으로 봐서 3번은 비용으로 처리하셔야겠고요. 4번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 원가는 제품의 원가로 들어갑니다. 자본 항목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기 주식 300주를 주당 600원에 취득을 했고요. 200주는 500원에 매각하고 첫 번째는 매각, 두 번째는 소각했대요. 자기 주식 취득 전 자본 항목은 자본금 뿐이다. 우리 첫 번째는 자기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처분했고 매각, 그 다음에 소각 있죠? 소각. 일단 매각은 처분했다라는 것을 매각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자기 주식 처분했기 때문에 대변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200주 매각했죠? 200주 곱하기 자기 주식은 원래 얼마였죠? 600원에 취득을 했죠. 600원. 그러면 12만 원짜리였고요. 그 다음 소각하면서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00원에 매각했다라고 나와 있죠. 200주 곱하기 500원을 하시면은 10만 원입니다. 그럼 자기 주식 12만 원짜리를 10만 원 받고 처분을 했대요. 그러면 나머지 2만 원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소각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자기 주식 100주 소각했고요. 600원에 취득했었죠? 그럼 이번에는 6만 원입니다. 소각은 감자라고 하는데요. 자본금을 감소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자본금 자체를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100주 곱하기 자본금은요,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500원, 5만 원이죠? 그러면 만 원은 자본금을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손해가 생겼다. 감자 차손에 들어가고요.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에 들어가는 계정입니다. 그럼 일단 자본 조정이라는 계정 과목 들어왔고요. 두 개 있죠. 자본금까지 변동이 생겼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도요, 굉장히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세무이급에서는 정말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회계 처리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빠르게 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처분 금액에서 취득 금액을 빼시면 됩니다. 이 말은 저희가 현금 주고 취득했겠죠. 그 다음 현금 받고 처분했겠죠. 실제로 현금이 오고 간 거래의 손익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일단 100주를 처분했다. 그러면 100주 곱하기 6,000원에 처분했죠? 60만 원 받고 처분을 했죠? 근데 취득 금액은 일단 100주 곱하기 얼마 줬어요? 7,000원에 취득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70만 원에 취득해서 60만 원 받고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손해봤죠?
그래서 2번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10만 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충당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충당 부채 기억나시나요? 자, 충당 부채는 시기와 금액이 확실하지 않은 부채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었죠.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부채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직원이 언제 퇴사할지 모르죠. 그리고 1년 있다가 퇴사하는 거랑 10년 있다가 퇴사를 하는 거랑 퇴직금이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 퇴사할지도 모르고 퇴직금을 얼마 줘야 될지를 모르는 금액.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출액의 미래 가치로 평가한다. 자, 여러분, 회계에서는 미래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미래 가치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가치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이 가장 옳지 않았죠? 자, 그 다음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2번 최초 인식 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 2번 맞죠? 제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100만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을 갑자기 판매 장려금으로 사용을 한다.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3번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자, 이거는 충당부채의 정의입니다. 4번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 이것도 맞죠? 결산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잡으실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인 금액으로 설정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5번. 자, 5번은 문장이 굉장히 기네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질문을 먼저 읽어주세요.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처분손익 구해야겠다 생각해 주시고요. 처분손익은요,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처분 금액 빼기 장부 금액으로 구해 주셔야 되고요.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두 개를 뺀 금액이 장부 금액입니다. 자, 그럼 처분 금액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승합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 중개 사이트를 이용해서 800만 원에 처분하고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중개 수수료 15만 원 차감한 후에 785만 원을 지급받았다. 자, 조금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제로 돈을 받은 금액 785만 원을 처분 금액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장부 금액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취득가액은 1,500만 원 나와 있죠? 1,500만 원 잡아주시면 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액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취득가액 빼기 잔존가액, 잔존가액은 없네요. 그 다음에 나누기 5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년도에 취득을 했죠? 22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만 원 발생했겠고요. 그 다음 23년 12월 31일 날 여기 보시면 12월 31일 날 처분을 했죠. 이때에도 300만 원 감가상각 했겠죠. 두 개를 더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1,500만 원 빼기 600만 원 하시면 장부 금액은 900만 원이 됩니다. 자, 두 개를 빼시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고르시오. 자,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 이익이 들어가 있는 장부죠. 자, 근데 제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무조건 K랩 사용하시면 되죠. 저희는 시험을 칠 때 K랩 동시에 활용 가능하시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캡처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품 매출도 있고 제품 매출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있고 기말 제품 재고액도 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쭉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번이겠네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에는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검색을 하셔서 이 점을 꼭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 변동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은 변동 원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변동 원가의 대표적인 원가는 직접 재료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직접 재료비가 100원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제품을 100개를 만들 거예요. 그럼 원가가 2개로 곱하면 10,000원이 필요하겠죠? 자, 200개를 만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200개를 사와야 되죠? 100원 곱하기 200개 하시면 20,000원. 자, 300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30,000원이 필요하겠죠? 조업도는 생산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원가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형태죠. 자, 이런 형태를 변동원가라고 합니다.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원가도 같이 증가하는 형태고요. 자, 근데 한 개당 원가는 어때요? 100원으로 일정하죠?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자, 반대로 조업도가 감소하면 총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만큼 덜 사와도 되겠죠? 총원가가 감소하는 형태고요. 단위당 원가는 생산량이 감소해도 한 개당 100원인 건 변함이 없죠?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는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변동원가도 증가한다? 아니죠. 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재료비 한 개당 100원인 거는 조업도랑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자, 2번, 조업도가 감소하면 총 변동원가도 감소한다. 맞죠? 3번, 직접 재료 원가는 대표적 변동 원가다. 맞죠? 4번, 일반적으로 단위당 변동 원가에 조업도를 곱하여 총 변동 원가를 계산한다. 이것도 맞죠? 자, 8번,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 자, 8번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계산 문제가 많이 약하다라고 하시면은 원가를 아예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말 문제라도 정확하게 외우고 시험에 가셔야 됩니다. 자, 종합 원가. 자, 우리 특히 종합 원가랑 개별 원가랑 두 개를 많이 비교를 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종합 원가는요, 그냥 같은 제품을 이렇게 한꺼번에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제품 개별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개별 원가는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동그란 제품도 팔 거고 이런 모양도 다양하게 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들어가는 원가가 다르겠죠.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종합 원가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고요. 개별 원가는 다품종, 여러 가지 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 원가는 공정별로 계산하시면 되고 개별 원가는 제품별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합 원가의 핵심 과제는 완성품이 몇 개인지 완성품 환산량이고요. 개별 원가는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1번.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 1번은요, 개별 원가의 특징입니다. 개별 원가는요, 제조 간접비 배분이 핵심이다 라고 적어드렸죠? 그래서 직접이랑 간접이랑 나누어서 제조 간접비가 얼마로 배분을 해야 될까? 이것을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닙니다. 2번,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번이 맞습니다. 하나의 종류를 대량 생산을 하겠다. 종합원가 계산이고요. 3번, 고객의 주문이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자, 주문받아서 생산을 하겠다. 개별 원가 계산이고요. 4번,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을 정해서 배부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자, 4번은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입니다.
9번 직접 노무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를 합친 거고요.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를 더해서 기초 원가 혹은 기본 원가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얘들 두 개를 합쳐서 가공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80만 원이고요. 직접 원가가 40만 원이죠. 자, 그럼 제조 간접비가 40만 원이라는 뜻이겠죠. 자, 근데 가공은 50이죠. 50 중에 40이 제조 간접비면 나머지 10만 원은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단계 배분법에 따라서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한 후에 3라인에 집계되는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단계 배분법이 뭔지를 보셔야겠죠? 자,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서로 간에 용역 수수 서로 주고받는 것을 계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단계 배분법은 둘 중에 하나만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고 순서를 보셔야 돼요. 가공 부문의 원가부터 배부를 하겠다. 그럼 가공 부문은 연마한테도 배부를 하고 3라인, 5라인한테도 배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배부하는 연마 부분은 가공 부문에 배부를 하지 않습니다. 배부하지 않고 바로 제조 쪽으로 배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가공 부문부터 배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공 부문은요. 연마 부분의 50%를 제공을 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가공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가 40만 원이죠. 자, 그러면 가공이 연마한테 40만 원 곱하기 50%의 용역을 제공했고요. 여기에서 20만 원을 넘겨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공이 3라인한테 4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제공했죠? 30% 제공했죠. 곱하기 30% 12만 원을 제공했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마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연마는 가공한테 실제로는 20% 제공한 게 있죠. 하지만 무시를 하겠다라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공한 게 35%, 45%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바로 35% 곱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20%를 무시하기 때문에 전체가 80%로 바뀐 거예요. 80% 중에 35%를 제공했다라고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연마가 3라인한테 배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연마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는 20만 원이죠. 자, 20만 원에다가 저희가 지금 가공한테 배부를 받은 게 20만 원 있었죠. 그러면 20만 원을 또 더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더하시면 40만 원이 되는 거죠. 40만 원 곱하기 전체가 80% 분의 35%를 제공했다라고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17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연마 부분을 계산하실 때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 구했고요. 마지막으로 3라인에 집계되는 제조 원가를 물었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도 잘 봐주셔야 되는데 자, 저희가 받은 거 구해주시면 돼요. 자, 가공한테 12만 원 받았고요. 연마한테 17만 5천 원 받았고요. 그 다음 자가 부문에서 발생한 거 50만 원 있죠? 얘들을 다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부터는 세무회계죠? 자, 11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번은 맞습니다. 자, 법인 사업자랑요,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10억 원을 초과한대요. 그럼 매출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은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자, 500만 원 한도로 한다는 틀렸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어요. 자, 3번. 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맞습니다. 4번.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자, 초과했다라는 얘기는 환급이 발생했다라는 얘긴데요. 환급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신용카드 세액 공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면 납부 세액이 나오죠. 자, 여기에다가 신용카드로 너희가 매출한 게 있다면 세액을 빼주겠다라고 하는 게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입니다. 자,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이었다. 근데 신용카드로 매출한 게 있다. 그러면 곱하기 1.3 하시고 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90만 원을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납부세액이 10,000원인데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를 계산했더니 150만 원이 나왔다. 그렇다고 환급을 해주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4번 문장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12번. 부가세 매출 세액은 얼마인가? 자, 부가세 매출 세액을 물었고요. 매출 세액은 일단 공급 가액에다가 곱하기 10% 하면은 매출 세액이죠? 자, 그럼 공급 가액을 먼저 찾아주셔야 되고요.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는 깎아준 거죠. 하자가 발생해서 깎아준 거죠. 그래서 차감시켜 주시면 되고 판매 장려금은 빼지 않습니다. 우리 공제하지 않는 항목에 있었습니다. 대손금이 나온다. 그러면 대손금도 마찬가지로 빼지 않고 매출 애누리만 빼주시면 되고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나오죠. 빼야 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저희 회계할 때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계정이었죠. 그런 계정들만 빼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계정 과목은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빼면은 1,700만 원 나오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10% 하시면 4번 170만 원 나옵니다. 13번 의제 매입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은 매입 세액으로 의제하겠다, 매입 세액으로 보겠다, 그래서 공제해 주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과세 사업자고요. 딸기잼을 만들어서 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딸기를 사와야겠죠. 그죠? 자, 딸기는 면세입니다, 여러분. 면세. 자, 예를 들어 저희가 딸기잼으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 건데 100만 원에 부가세가 붙겠죠. 10만 원. 자, 그럼 매출 부가세는 얼마예요? 매출 부가세는 1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매입 세액을 차감시키면 되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딸기가 면세죠. 그럼 매입 세액이 없겠죠? 그럼 10만 원을 그대로 납부를 해야 돼요. 공제되는 금액 하나도 없이. 근데 이제 나라에서 매입 세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딸기를 5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사업자마다 율이 다른데요. 50만 원 곱하기 102분의 2 정도를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나왔다. 그럼 10,000원을 공제를 해주고 저희는 9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취지는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구입을 하고 과세로 매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는 원래 매입세액이 없지만 어느 정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법인 음식점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간이가세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 2번은 맞습니다. 간이가세자는요, 이미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 문장 잘 봐주시고요. 3번 면세 농수산물을 사용한 날에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자, 사용이 아니라 구입한 날입니다. 저희가 구입한 날에 증빙이 발생하겠죠. 4번 일반 과세자인 음식점은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자, 4번도 틀렸습니다.
음식점은요, 농어민한테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의제 매입 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고요. 제조업일 때만 가능합니다. 제조업이고 농어민한테 매입했다. 그러면 의제 매입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같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할 때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제조, 법인 사업자,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 그 다음 음식점이 있고요. 음식점도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이렇게 나눠주시고, 자, 제조에다가 법인은 102분의 2를 공제해주고 있고, 자, 제조의 개인은 104분의 4, 음식점의 법인은 106분의 6, 음식점의 개인은 108분의 8. 이런 식으로 2, 4, 6, 8 점점 더 율이 커지는 방향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 징수할 세액은 얼마인가? 우선은 일용직은요 6%의 세율로 소득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로소득 1당 20만원, 4일에서 80만원. 자, 여기에다가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빼주고 있는데요. 1일 15만원이죠? 그럼 여기에도 곱하기 4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60만원 나오죠? 자, 두 개를 차감시켜 주시면 20만원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20만원이 산출세액이고요. 여기에다가 6% 곱해 주시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12,000원이 나옵니다. 자, 12,000원을 또 바로 내시는 게 아니고요. 세액 공제라는 걸 또 해줘요. 여기 보시면 100분의 55, 55%를 빼줍니다. 12,000원 곱하기 55% 빼주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5,400원이 나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접대비에 관한 설명이고요.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사업자가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에 경조금, 축의금 내고 부의금 내는 거 있죠? 이런 경우에는 20만원 한도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3만원입니다. 자, 초과하는 적격 증빙 미 수치 접대비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이 말은요. 다시 정리를 하면 제가 접대를 했고 증빙을 잘 챙겨 주셔야 되는데, 자, 혹시라도 내가 증빙이 없다. 그러면은 경조금은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경조금 이외 경우에는 3만원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21만원을 거래처에 축의금으로 보냈다. 그런 경우에는 증빙을 잘 챙겨주셔야 접대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무이급 107회차 이론 풀이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무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